Son or Cristiano Ronaldo? Son, no Cristiano Ronaldo. Well, get away. Son or Messi? Son. I've heard you are Japanese. Son or Mitoma? Son or Mitoma? I'm Japanese. 代表トッテナムのソン・フンミンがアジア人初の得点王に輝きました。リバプールのサラーとともに得点王に。前身のリーグから続く130年以上の歴史でアジア人初の快挙となりました。Son. Oh no, Mitoma. Son. Son. Yes. Son. It's Japanese legends. Son. Thank you. Golden Boot. この偉業にソンと何度も対戦した岡崎はプレミアリーグ得点王おめでとう、アジアのサッカー選手に希望を与えると思いますと祝福。 해당 방송은 일본의 아침을 알리는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이고 축구 관련은 일본 선수 이야기도 잘 소개되지 않던 보편적인 아침 방송입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EPL 득점왕은 그 정도의 임팩트였고 우리가 쉽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때만큼은 한국 선수의 업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업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던 격전의 시대를 넘어 한국 선수가 일본에서 박수받는 새로운 축구의 시대가 오랜 축구 팬들에게 제법 감격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과거 파키아오의 8체급 석권 당시 필리핀에 아무런 애정이 없던 일부 한국 복싱 팬들도 그때만큼은 그를 아시아 선수로 응원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경기를 위해 동남아를 방문하며 아시아에서의 그의 입지는 피부로 체감되기 시작했고 이번엔 일본이었습니다. 토트넘을 응원하는 일본 팬은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Right, who's been the best player in the Premier League this season? Best player Premier League season. Oh, this is Son. Son. 모드리치와 베일 시대의 토트넘의 대외적인 위상은 압도적으로 상승했고 100%는 아니지만 토트넘 관련 채널의 일본어 댓글들은 그 즈음에 유입된 팬들의 지분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시절부터 토트넘을 응원했던 일부 일본 팬들에게 다음 영광의 시대는 부정할 수 없이 데스크 시절 그리고 손키의 듀오입니다. 원래 토트넘을 응원해왔던 팬들 입장에서 손흥민은 국적을 넘어 특별한 선수일 수밖에 없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욱 스포트라이트는 강력해집니다. 토트넘 영광의 화룡정점이 챔스 준우승이었다면 손흥민 개인 팬들에게는 역시 득점왕이었고 8, 90년대 버블 시대부터 세리에아의 소식이 담긴 잡지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 축구 매니아가 가득한 국가에 손흥민 팬이 있다는 것은 사실 딱히 신기한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입장에서 손흥민의 일본 방문은 다소 이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한국 대표팀의 슈퍼스타 다수는 한일전을 통해 국가적 인기를 누린 기억이 많습니다. 공격수들뿐 아니라 수비수 이민성의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98 예선 한일전 득점은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에겐 중거리 슈터의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당시 캐스터의 대사는 그 유명한 후지산이 무너졌다입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아시아 최고 선수가 되었고 일본 원정에서 사이타마의 홈팬들을 침묵시키고 산책 세레머니를 장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표팀 스타를 통틀어서 손흥민은 특이할 정도로 일본 원정 경험이 없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한일전은 무려 13년 전이고 처음으로 치른 메이저 대회인 2011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의 한일전입니다. 한국 축구에겐 너무도 뼈아픈 승부차기 패배의 기억이고 대표팀 주장 박지성의 마지막 경기가 한일전 패배로 남게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박지성에서 손흥민으로 대표팀의 주역이 바통 터치된 상징적인 경기이기도 하고 손흥민은 박지성을 따라가면 되던 막내에서 순식간에 부동의 왼쪽 윙어가 되어버린 나름 역사적인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아시안컵부터 언론의 헤드라인은 박지성에서 손흥민으로 완전하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후 다시는 한일전의 기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즉, 양팀이 베스트인 상태로 경기한 기억이 무려 13년이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아시안게임은 연령별 대회이므로 A매치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했고 그가 득점하지 못하는 날에도 상대 수비 2명 이상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센터포워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친선전 때 손흥민은 부상으로 빠졌었고 주요 대회와 월드컵 예선에선 아예 일본과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한국 축구 최대의 흥행 키워드가 한일전이었고, 특히 월드컵을 위해선 예선에서 일본을 반드시 격파해야 했던 시대에 비하면 신기할 정도로 조추첨에서 서로를 피해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오히려 이란과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등에서 수차례 영혼의 맞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선배들과 달리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적을 격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트넘의 일원으로 박수를 받으며 일본 축구의 심장부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는 미묘함이 있고, 손흥민이 일본 국가대표를 월드컵 예선에서 상대하기 위해 입국했다면 지금 같은 박수를 받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기에 현재의 손흥민 일본 방문 뉴스들은 상당히 재밌는 풍경입니다. 한국 선수를 넘어 EPL 스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있고 프랑스에게 잉글랜드나 독일이 있다면 한국에겐 일본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분명 한일전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인근 국가들이 축구에서 라이벌이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한 현상입니다. 지역 예선마다 만나야 하기에 멀리 있는 국가들보다 자주 상대해왔고, 주요 대회 참가를 위해서 반드시 격파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이란 국가에 축구란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은 해방 이후 역대 최초의 축구 한일전이었고, 승리까지 거두었기에 국민 스포츠로 단숨에 승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 규칙도 모르던 사람들마저 일본을 이겼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만세를 외치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축구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종목이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두가 일제시대와 독립운동 그리고 광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한일전은 축구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겐 우리의 유니폼에 거대한 태극기가 박혀있는 자체가 이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한 지 불과 20년이 지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일본인이 해방된 대한민국 영해를 통해 입국하는 것은 절대 불허했기에 한국 대표팀은 홈 경기를 포기하고 두 경기 모두를 일본 원정에서 치렀지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는 대사가 등장한 대회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게 당장의 최대 목표였던 국가가 아시아를 대표해 월드컵을 참가하게 된 드라마틱한 스토리였습니다. 일본은 그 날의 패배 이후 첫 월드컵 본선을 받기까지 무려 44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일전 승리의 여파는 거대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월드컵을 참가하기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자금이 부족하자 국민 성금이 모아졌고 선수들의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한국은 항공편도 없던 국가였고, 최초의 한일전 승리의 주역들은 미군 화물 수송기를 통해 일본, 방콕, 인도, 콜카타와 파키스탄 그리고 카라치와 로마를 거쳐 장장 50시간이 넘는 일정으로 격전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시차 적응도 되기 전에 몇 시간 후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스위스 현지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하며 우승의 열망을 불태우던 당시 세계 최강 헝가리가 상대였고, 에이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푸스카스입니다. 먼 미래에 그의 이름을 딴 푸스카스 상을 한국 선수가 수상하리라고는 당시의 대표팀 선수들은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첫 월드컵 0대9 패배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헝가리가 50시간 비행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합숙훈련까지 마친 대표팀과 상대했다면 그때도 스코어가 0대9였을까요? 누군가는 숫자만 보고 차라리 참가하지 않았어야 하는 대회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국가였다면 한국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전이 무엇인지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최초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질 거라서 시작도 하지 않겠다면 영원히 한국은 축구를 할 자격이 없었고, 어린이들에게 나도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는 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스토리가 축구를 대단하게 만들었고, 월드컵 개최와 4강, 먼 미래의 초등학생 손흥민에게 나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심어준 것은 연결된 스토리입니다. 하늘 아래 홀로 비롯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기성과 지속성이 낳은 산물입니다. 다소 다른 주제이지만 현격히 차이가 나던 일본 경제에 당연히 질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1인당 GDP가 그들을 앞서는 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축구든 경제든 안 돼도 해보던 사람들, 지면 다음엔 이기겠다 치열한 사람들이 가득했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헝가리에 당한 패배는 결과적으로 월드컵이 어떤 곳인지 한국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최초의 라이벌 일본을 반드시 격파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무수한 승리들을 쌓아갔고 아시안컵과 달리 월드컵 예선에서만큼은 수많은 대회에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은 일본을 이기지 않아도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PL에서 터트리는 손흥민의 득점은 한일전 시절의 득점에 느꼈던 환희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웃 나라가 아니라 세계로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월드컵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준 푸스카스라는 이름이 적힌 트로피, 그리고 득점왕이 선명하게 새겨진 또 다른 트로피를 안고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을 필요가 없는 토트넘의 친선 경기입니다. 상대국은 적국이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고, 그는 승부로서의 축구가 아니라 오락으로의 축구를 일본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선수가 곧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축구의 의미, 그 시작점엔 단순 스포츠를 넘은 뜨겁다 못해 불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일본에서 응원받는 장면은 상상하기 힘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은 한국사를 관통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무수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 축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